사기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 어제 1부에 이어서 또 박노자 교수님 모시고 한국 사회 정치나 역사, 젠더, 이주민 이런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뭐 인사를 한번 하셨지만 우리 박이슬 아들분 말씀 한번 소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어제입니까? 우리 지금 녹화 지금 바로 연달하는 거 들켰잖아요. 아이는 지금 22살이고요. 아. 22살이고 뭐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일남 일녀시죠? 일남 일녀 맞습니다. 딸이 지금은 중1이고요. 예. 중1이고 뭐 한국말 좀씩 배우고 있고. 그렇군요. 오슬로에서 오슬로 중학교 다니네요? 오슬로 근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불닭라면 사오라고? 네네. 불닭라면이 거기에서 좀 인기가 많은데. 불닭라면이 혹시 그 수입밀로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거 뭐예요? 한국 밀이 아닙니다. K라면은 수입 라면이다.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쌀 빼면은 식량 그렇죠. 자정률이 자금률이 한 30%? 뭐 그 정도 지금 저기 18.5%. 예. 그만큼 세계의 식량 물가에 노출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는 그것보다는 일부 품목 사과 이런 게 수입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 기후 제한으로 인한 재해 그리고 이제는 훈작 거기에 인한 이제 가격 폭등. 여기에 이제 무능한 어떤 농업 정책이 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예를 들어서 계약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수매한다면 사과 가격 폭등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경매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와, 이거 우리 기사 보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우리 기사 본 건지 뭐 기사를 확실히 본 것 같고요. 네. 한국은 논전 실패 폭이 너무 큽니다. 맞습니다. 농지도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농지는 줄고 시골에 가면은 노인밖에는 안 보이고 젊은이들을 전혀 끌어들이지 못하고 앞으로는 반도체만큼이나 그 이상의 농업이 전략 부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세계는 탈세계화 추세고요. 그럼 결국에는 식량은 결국엔 알아서 챙겨야 그렇죠. 자급을 해야 되는데. 자급 안 하면 그리고 한국 극우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위 선진국들이 미국, 독일 등등인데 거기는 자급되거든요. 그렇죠. 100%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구냐. 우리 전국으로 뽑아야 되겠다. 우리가 호구냐. 우리가 호구라기보다는 너무나 무능한 관료.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네, 장기 전략은 삼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그 이제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주변부에 태어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뭐 열린 태도를 갖게 된다. 이제 본인의 경험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도 좀 전부가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사실 최근에 한국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한겨레 21에서 최근에 이주민 문제를 좀 다뤘는데 뭐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서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공장, 식당에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거를 단체가 지금 다 외면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한국 사회의 어떤 이주 노동자나 이주민들을 좀 무시하고 배척하려는 정서는 좀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계급적인 멸시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 노동자 할 때 외국인의 방점 찍을 수도 있고 노동자의 방점 찍을 수도 있는데 사실 한국인들이 외국인이 그렇게 배타적이냐?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양 외국인은 배타적이지 않죠. 서양 외국인이 지금 대학에 다니거나 아니면은 여기 한겨레에다가 노르웨이 인턴 기자가 들어오면 누가 배타적일 것 같아요? 아닐 겁니까? 그렇죠.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네. 가끔 가다가 왜 조선족에 대한 차별이 이렇게 심한가 물어보면은 저한테는 가끔 가다가 그런 대답이 들어옵니다. 왜 길거리에서는 러닝 바람으로 다니고 뭐 이렇게 고손 방가하고 침 뱉고 이런 비생적인 행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분들한테 조선족 노동자들이 한국의 하급 노동자들을 영상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80년대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하급 노동자에 대한 멸시, 계급적 멸시가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족에다가 이제 그런 정서를 그대로 쏟아붓는 겁니다. 사실 조선족은 굳이 혈통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외국인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계급적 멸시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한국은 소열의 사회예요. 뭐 옛부터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들어와서는 더더욱 또 심해졌죠. 훨씬 심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도. 그래서 소열의 사회인데 우리는 한국 사회 계급적 소열을 대외화시켜 외국에다가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소구인은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소구인이라면 무조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소위 못 사는 나라 출신이라면은 무시해도 된다. 그럼 국내에서도 무시하니까. 그냥 국내에서의 그런 흠모나 무시를 외부에다가 외제화한 거구나. 그 외제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들이 유럽인에 비해서는 인종주의적이다 이런 절대 아닙니다. 뭐 유럽인들이 훨씬 더 해요.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배타보다 어떤 서열주의의 반로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오면은 여기에선 줄 서죠. 그러겠죠. 절하겠죠, 막. 절하고 줄 섭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강원도에서 영동지방에서 이렇게 나고 자랐는데 제가 처음에 대학에 오니까 말을 가지고 많이 놀리더라고요. 북한 어투라고. 저는 아닌데 그죠? 전혀 아니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가 사투리 특집도 한번 했었는데 이 사투리를 쓰는 자기가 쓰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5년 10년 새에 굉장히 팍팍팍 줄어들고 어떤 이번에도 사실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언어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뭔가 그 슬라브어의 어떤 하위 사투리 같은 걸로 취급하면서 접근한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에서는 이게 표준어. 그러니까 표준어는 이렇게 말하자면은 인간 존엄이 인간 존엄을 가능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 그렇죠. 표준어를 정확했으면은 교양인 또는 모스크바. 그러니까 모스크바인 뭔가 준황인 이렇지만은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출신의 이민 노동자들도 러시아 말 배우지만 이렇게 완벽한 어투를 구사하거나 문장을 제대로 만들거나 그렇진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인들에 대한 멸시가 심하고 우크라이나인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은 러시아인만큼 러시아어 잘 구사하는데 자기들의 말을 쓰면은 우크라이나 말이 사실은 러시아어와 친척 언어죠. 그래서 어휘가 한 62% 정도 준척됩니다. 근데 이제 단어들 약간 다르게 발음하고 또는 러시아에 없는 어휘도 좀 있고 하니까 러시아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외국어라기보다는 우리 표준어를 정확히 발음하지도 못하는 시골 사투리. 무시해도 되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그 모스크바주의 아닌가요? 모스크바주의. 준안주의죠. 뭐 모스크바나 이제 그 전에는 그 표준어가 만들어진 게 제고 이기도 하고 산페테르부르크 중앙주의. 러시아는 한국하고 비슷한 게 한두 가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주 많습니다. 너무 비슷하네. 한 가지는 러시아는 서울 공화국이죠. 단 서울이 두 개입니다. 모스크바와 산페테르부르크죠. 러시아인들이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에서 러시아인이 없어요. 지방민이 있고 수도민이 있는 거죠. 지방민이냐 수도인이냐. 그건 신분차입니다. 우리도 좀 그래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서울 사람. 근데 이런 뭐랄까 이런 중심과 주변을 어떤 구분을 지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서열을 매길라 그러는 게 약간 뭐 어떤 인간의 본성인가요? 아니면 뭐 계급사회에 속하는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는 근데 인간의 역사 보면 계급사회라는 게 사실 최신 발명품입니다. 이게 호모사피엔스 역사에 있어서는 계급사회는 최근 5,000년 동안 존재해온 거죠. 기존에는 또 아주 기나긴 비교적 평등한 소공동체들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수백만 년 동안.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사회가 그렇게 돼가면서 인간이 거기다 맞춰진 거고요. 인간이 뭐 다르게 사회가 다른 궤도로 가자면 또 인간도 바뀔 겁니다. 그럼 좋겠네요. 책에 보면 남성성이 좀 제정이 되는 것 같다.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아이를 보는 아빠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멋지네 멋있어.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사실은 아직도 이제 남성에 대해서는 뭐 어떤 가부장적인 생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살률도 높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팽배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또 어떤 새로운 남성성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그걸 보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지난번 총선에 보면 젠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뭐 정당들이 다 원내 진출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뭐 젠더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좀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하는 게 한국에서 그럼 남자가 무엇인가 뭐 박정희 시대 남선선이라면은 군대 그러니까 폭력화돼 있었고 지금 이 부분은 많이 교정됐고 지금 결국 남선선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학습 능력 이게 소위 능력주의를 핑계대고 사실은 이제 물려받은 질서를 계속 그게 끌고 가는 사회다 보니까 결국 학습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견제력 이걸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남선성의 중심이죠. 특히 견제력입니다. 견제력.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남선성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계급적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남선성 정의 입장에서는 견제력이 약한 초임금 노동자. 너 충분히 좋은 남자가 아니다. 만약 남자로서 실격 이렇게 되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한국은 여전히 젠더 불평등이 굉장히 강한 사회죠. 여성의 평균 소득이 남성이 65%.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 최악입니다. 정말 최악이고요. 단 보수 언론들이 일부 성공한 여성들 내세워서 마치 남자가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는 게 한국 보수의 최근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먹힌 거군요. 그러니까. 먹힌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일종의 이대남 현상으로도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20대 남성의 박탈감. 20대 남성이 지금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남성성을 득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 소수자나 여성의 어떤 약진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 거기에 호소하는 정책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혐오 정책으로도 불리는데. 맞습니다. 예, 요거를 근데 사실은 이걸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혐오로 먹고 사는 전단들이 생기는 거죠. 아니 뭐 지금 집권 전단도 저는 혐오를 굉장히 악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일부 개신교 아마 광신 집단인 것 같은데 특한 총선 때 한 후보가 사설 경비대 반이민 이렇게 공당 지역에 가서 이민자들을 사설 공문서를 이건 사실은 납치 유괴죄고 이건 자국민 보호연대. 그거는 형사 입건돼야 돼요. 이건 형사 입건되고 형사 처벌돼야 되는데 한국에서 형사 처벌이 안 돼요. 그것도. 맞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려면 하죠. 지금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혐오는 정치 시장에서는 주된 상품이 돼버렸어요. 특히는 오른쪽 중간에도 혐오에 굉장히 의존하고 오른쪽 주변부에 가면은 혐오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민자, 북한, 이슬람, 중국 등등. 혐오의 주된. 그냥 혐오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혐오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적어도 지식인 집단부터 시작해서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를 감금하다시피 해갖고 붙잡고 이렇게 사설 공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나치 친위대도 아니고 이게 30년대 독일이냐.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혐오인데 교수님께서는 이 혐오 정서의 뿌리가 반중국에서 좀 기원했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건 뭐 혐오는 다양합니다. 예, 뭐 예. 장애인에 대한 혐오도 있고 중국만 있습니까?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어마어마해요. 대구에서 그 모스크, 그 이슬람 사원 그 맞습니다. 예. 만드는 거기에 가서 네. 일부 약간 광신도 비슷한 분들이 그 돼지고기를 폭식하는 맞아요. 그런 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예. 이러면 안 된다는 확실한 공감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너무 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벌해야죠. 근데 돼지고기 먹는 것 자체는 처벌이 불가능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거기서 왜 먹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조롱하는 거잖아요, 사실. 조롱?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의 무트매를 맞아야 돼요. 정말 이러면은 그렇죠. 나라 망신이고 그리고는 굳이 한국에서 좋아하는 말이 국익인데 예. 이러다가는 이슬람 국가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무서할까요? 아, 맞아요. 이건 위험한 짓이에요. 이런 사실. 것도 저희 한겨레 21 같은 진보 언론에서 좀 다뤄야죠. 적극적으로 다뤄야 맞아요. 되는 문제 적극적으로 같아요. 다루고 언론에서도, 이거는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무역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맞아요. 우리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교수님 책을 읽고 나서 국익이란 말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몰랐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도 좌우 넘어서 다들 국익 그러니까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그 중국 혐준 이런 거는 역사적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 한국이 본래 중국 영향권이 속했다가 이제 근대 태동기에 탈중국화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뒤에는 식민지 시기 때 일본인 지배자들이 계속해서 한국인과 중국인 갈등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추김의 이제 그 결과 중에 하나는 소위 그 뭡니까 그 31년도에 그 서울, 인천, 평양에서 이제 중국인 학살 사태가 네. 이제 지금 갑자기 기억이 뜨지는 않은데 그 하여간 중국인이 했던 포그롬이 31년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박정희 시절에 화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통제책을 박정희가 사용한 거고요.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레드 콤플렉스. 이제는 특히는 한국의 이제 일부 초강경 기독교인들이 갖는 레드 콤플렉스. 그런 것이 다 플러스 돼서. 사실 뭐 이 책에서도 민족주의의 해체 부분이 이제 절실한 과제로 또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약간 또 뭐 평등한 이념이라서 좀 대중하게 어필할 수 있어서 상당히 생명력이 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은 민족국가, 국민국가 존재하는 이상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힘들죠. 더군다나 지금 세계 전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대와 비슷하게 가고 있기에 민족국가, 모든 것이 민족국가 중심이 됩니다. 지금 민족국가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영토를 지금은 거의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의 라인 사태만 봐도 이제 기본적인 핵심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가 무조건 확보하는. 그러니까 30년대를 방불케 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는 민족주의의 완전한 해체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몇 가지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한국에서는 아시겠지만 한국사는 필수지만 세계사는 선택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저는 잘 몰랐는데. 당연 세계사 선택 과목이에요. 네, 그건 사실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한국이 세계에 속하지 않나요? 그렇죠. 한국도 세계죠. 세계의 일부이죠. 한국사, 세계사 이분법을 넘어서 또는 우리는 명치시대 일본, 메이지시대 일본처럼 서양사, 동양사, 국사. 일본은 국산 일본사지만 여기는 국산 한국사입니다. 이런 삼분법 이렇게 쓰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역사는 동양사입니까, 서양사입니까? 남미사는 그럼 뭐예요? 이제 아니면은 중동 역사는 그럼 뭐에 속합니까? 서양사입니까, 동양사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 다 넘어서 그 학생들한테는
하나의 세계의 역사, 그 속에 한국사. 그렇게 가르치면 왜 안 될까요? 이건 사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근데 저희가 사실 교수님 오면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해체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외국인 소수자들이 다 단일 대우를 만들자는 어떤 정의당 같은 정당의 노력이 사실 이번 총선에서는 완전히 외면받았어요, 대중에게. 좀 사실은 이제 노동자나 다수 약자를 위한 정당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걱정이 좀 있는데. 큰일이죠. 우리가 이게 양단제, 미국식 양단제가 너무 뿌리를 강력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단제 속에서 미국처럼 노동자, 영세민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가 그냥 사산되는 거죠. 그냥 묻히는 거죠. 한국 국회 보세요. 그 법조인 출신 제일 국회의원 맞습니다. 중에 제일 많은 직업이 법조인이죠. 법조인이고요. 그다음 직업 정치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를 부자로 만든 게 사실 노동자인데 한국은 기본적으로는 제조업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건 만들어 파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직접 물건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렇죠. 논민은 도덕도 없고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리고 지금 인구의 5% 가까이 이제 이주민인데 옛날에 이자스민 의원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그거마저도 없고요. 지금 계십니다. 지금. 계십니까? 지금 정의당의 의원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비례로. 앞에 분들이 그만두셔가지고. 다행히. 짧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히. 근데 곧 끝납니다. 그렇죠. 21대 때 잠깐. 맞아요. 끝나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영세민 출신. 들 중에는 뭐 거의 소상인 출신. 농민도 없고요. 농민도 없고 이게 농민도 없죠.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양단제의 가장 큰 폐단이죠. 직업 정치인과 법조 등 엘리트주의의 대변자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보면은 뭐 버지니아 대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반전 시위 이런 게 많잖아요. 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는 뭐 막 짱돌 던지고 난리 났을 때 아닙니까? 상당히 그 뭐 뭔가 어떤 사회 개혁의 움직임이 그래도 많이 살아있을 텐데 그때랑 근데 사실 지금은 반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전문가들이라 해야 되나요? 활동가들의 영역이지. 운동 단체들의 영역이 됐고 이게 뭐 대중적인 운동으로는 많이 인식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참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한국 사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신자유주의 체제는 개인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통제를 합니다. 근데 옛날 통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렇게 때려서 통제하고 뭐 이런 거지만은 뭐 고문실로 끌려가고 지금의 통제라는 게 경제적 통제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거의 만인이 스스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나는 어릴 때부터 영어 일단은 경쟁에서 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영어 배워야 되고 브랜딩해야 되고 자기 브랜딩 해야 되고 이력서 만드는데 스펙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받쳐야 되고 결국에 내가 무엇인가 나는 나를 파는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모두 만인이 그런 장사꾼이 돼야 되는 것은 신자유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신자유주의 사회는 고문실이 없어도 이렇게 개인에 대한 통제를 훨씬 더 강력하게 합니다. 개발주의 사회보다. 그래서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주의 사회 후기에는 어떻게 보면 데모의 전선시대였죠. 근데 신자유주의 사회 지금 이제 완용한 신자유주의 사회 는 그걸 망한 여력이 안 남는 겁니다. 그야말로. 근데 미국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미국은 왜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건 제일 재미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한국이 이게 학력 위주의 사회 분위기라든지 그리고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 개개인의 인생 궤도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요. 맞아요. 졸업은 몇 세 안 하고 입사 몇 세. 정상 궤도가 쫙 있죠. 그러니까 뭐 19세 뭐 대입, 뭐 23세 졸업, 그다음 입대.
20대, 네. 25세 예편, 그다음 취직, 예. 27세까지 취직이 안 되면 벌써 내가 실패한 건 인간인가. 30세까지 취직이 안 되면 뭐 자살 고민하고 뭐 그럴 겁니다. 네. 좀 늦게 들어왔는지. 아니 어쨌든 뭐 꼭 그러는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전 상태도. 미국은 한국만큼은 인간에 대한 통제가 강한 사회는 못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관료주의 독재 요소가 곁들인 한국식 신자유주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보다 약발이 더 먹혀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세상의 모범적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봅니다. 아이고 슬프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고학력 중산층의 이제는 기본적 정체성을 흔드는 거죠. 미국의 이상은 어쨌든 간에 인권이잖아요. 예. 현실이 무엇입니까? 가장 반인권적인 나라 이스라엘을 미국이 사실은 지원하고 전력 지원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 벌이는 학살이 미국의 책임이 지배적입니다. 예. 이건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나의 전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인권 대국에서 사는가?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이 자랑스러운 자유주의 국가라고 배우고 자랐는데 미국이 그냥 학살 공조범이 아니냐? 사실은 한국도 그런 질문이 나왔어야 된단 말이죠. 당연하죠. 왜냐면 한국도 무기 수출로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하죠. 근데 한국은 또 한 가지 차이라면은 우리는 모범 신자유주의 국가는 사실 신자유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국시가 무엇이냐 그러면 냉소입니다. 우리는 이산이 가능하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본의 힘 앞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왜 일제시대 사람들이 잘 써먹던 말이 민나 도로보데스. 모두 다 도둑놈이야. 그래서 이 민나 도로보데스는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좀 국시라고 생각합니다. 냉소는 또 어디서 온 겁니까? 그건 또 어디서 차용한 겁니까, 우리나라? 냉소는 신자유주의 피 같은 것이죠. 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신을 파는 장사꾼인데 결국에는 신자유주의를 체화한 사람한테는 세계는 경쟁의 장이고 다들 그냥 그저 경쟁하는 주체에 불과하고 그리고는 그럼 이산이 무엇이냐? 다 똑같은 나를 잘 파는 거죠. 예, 뭐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뭐 미국하고는 뭐 잘 밀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국가인데 뭐 잘못이다. 뭐 이제 이런 시기죠. 한국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와서는 냉소가 너무 지배적인 전소가 된 겁니다. 예.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이산주의가 더 강해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 예. 미국이 훨씬 이산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사회는 한국보다 좀 다양해요. 사실 지금은 시위운동의 전면에 나서는 사람 보면 마이너리티들이 많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죠. 여기서도 뭐 그 백인들한테 계속 시달려온 그렇네요. 사람들인데 특히는 흑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백인들이 이제는 노예제 등등을 운영해서 지금도 사실 2등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실질적으로 입장하고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에서 2등 시민으로 사는 거 하고 맞습니다. 피부가 같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마이너리티들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할까 시위를 벌일 만큼 조직화되어 있지 않죠. 네,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 자신감이 없고 마이너리티들이 곳곳에 다 있죠. 곳곳에 그렇죠. 다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중국 조선족 동포분들만 해도 한 100만 명 가까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네. 예, 그런데 이분들이 만에 하나에 이렇게 격렬 시위를 하게 되면 한국 사회가 그거 흔들리겠죠. 할까요? 그래도 한겨레 신문사에 오셨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어떤 능력주의, 공정 이런 거에 사실은 언론이 스피커가 된 면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진보 언론이 나름 그거를 벗어나 보려고 애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겨레를 비롯한 진보 언론에서 앞으로 더 해야 하는 의제 지금 좀 뭐 평가하신다면 좀 어떤지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세계에 많이 열려야 합니다. 이건 사실 패러독스인데 예. 대한민국만큼은 경제가 세계화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어요. 무역 비율, GDP에서 무역 비율이 80% 넘는데 뭐 미국은 27%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 훨씬 세계화
잘 돼 있는 나라죠. 근데 우리 의식은 우리한테 세계는 무엇입니까? 존주국, 인접국가. 그리고는 옛날에 문화적 존주국인 유럽. 이거밖에 우리한테 세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세계는 유럽, 미국, 중국, 일본. 아니면은 동남아. 동남아는 거의 식민지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세계는 그보다 훨씬 넓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는 지금 에콰도르에서 이제는 왜 범죄 조직들이 거의 경찰과 전쟁 벌이고 있는가. 이거는 세계 마약 시장하고 관계돼 있고 미국의 마약 경제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수단에서 왜 내전이 벌어지는가. 사실은 수단 내전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이나 지금 정몰자를 많이 낸 건데 한국에서는 보도량 보면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수단 내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그러니까 좀 더 한국을 위시하는 이제 언론들이 진보 언론들이 일단 좀 더 넓은 세계를 좀 더 넓게 바라봐야 하는 거고. 그렇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회에서는 도부시 되는 이야기에 과감하게 발언하는 것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폐지 시화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수출이죠. 무역으로 먹고 사니까. 그래서 수출의 폐지 시화에 이렇게 물신화에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무기 수출하면은 한겨레까지 포함해서 맞아요. K무기. 맞아요. K무기까지. K무기도 사람 창피한 표현이군요. K무기도 사람 죽이는데 그리고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자위 일단은 스스로 지키는 전쟁이니까 명분이라도 있는 거지. 만약에 K무기가 이스라엘에 가면 뭐가 됩니까? 살상무기가 되죠. 그렇죠. 그거는 결국에는 반신민지 맞습니다. 이렇게 전쟁 벌이고 있는 제3세계 인민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것인데 왜 다들 이 K무기 수출이 이렇게 황호하느라고 열올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내부적으로 강하게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누군가가 발언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은 종국이 이 죽음의 잠사에 황호할 것 같고 이건 사실 나중에 역사는 지금 끝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년 후에 역사가들이 이 시기를 보면은 세계 전쟁 폭리에 열광하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는 이런 게 한 단락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 아니죠. 베트남 전쟁 때는 우리 국민의 목숨을 보내서 사실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무기를 보내서 돈을 버는 남의 목숨을 빼앗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뭐 사실 비엔남 전쟁 한 거나 지금 하는 거나 비도덕성이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남들이 못하는 그런 소리를 한결이 좀 많이 했습니다. 준 것 같고. 그리고는 한국이 이제 소수자라고 하면은 사실 소수자 집단이 엄청 클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 한국에 있는 중국 조선족 동포는 100만 명 가까워. 소수가 아니죠. 소수도 아니지. 959에 가면 절대 소수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자기 표현을 한국 언론에서는 많이 못하잖아요. 한국 기자들이 가서 쓰는 거지. 이게 사실 조선족 분들이 한국 조선말 완벽하게 해도 예를 들어서 한국 언론에서는 조선족 출신이 쓴 칼럼이 있습니까? 전 못 봤는데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거죠. 못 봤습니다, 저도. 그거 왜 그럴까요? 100만 명이나 이제 커다란 집단인데 그 집단을 대변하는 지식인이 대중 지식인이 되어서 칼럼 쓰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왜 그렇게 전산적인 일이 한국에서는 비전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 소수자 집단들이 그렇게 지식의 공간, 여론의 공간에서 스스로를 대변해야 합니다. 당연 권리죠, 사실은.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민자분들도 그렇고, 적어도 한국어로 자기 표현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렇게 언론의 공간에 들어와서 자기 표현을 강력하게 하시는 게 다민족,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이제 이런 것을 조금 더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한국어 표현이 완벽하게 가능한 제중 동포라도 그런 목소리 낼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박노자 교수님과 2부에서 한국 사회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들으면서 한겨레 20일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너무 아쉬워요. 교수님 오늘 이제 1부부터 2부까지 저희 사기자 방송 같이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전 방송이라는 생각도 예. 별로 없고 그냥 잡담하는 거. 네네. 딱 맞습니다. 그게 저희 코너의 컨셉이에요. 맞아요. 누가 잡담을 그렇게 똑똑하게 합니까? 뭐 약간 좀 재미있는 잡담이나 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좋은 거죠. 자 오늘 예, 박노자 말씀.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우주 최고의 시사 주간지 세상을 바라보는 든든한 벗. 한겨레 21을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한겨레 21 정기 구독인데요. 교양과 시사로 꽉 채운 한겨레 21을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편하게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가장 편하게 빠르게 받아보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긴 하지만 네. 지금 1566-9595로 전화 주시거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예,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소감, 질문, 제보 받고 있습니다. 영상 댓글이나 화면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나온 한겨레 21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1, 2, 3. 4. 사기자와 사기자. 고맙습니다. 사기자인 제목 잘 뽑으셨네요. 사기자 꼭 사기자. 예. 소 사기자.